고울이 들뜬 잔칫날이었습니다. 홍대감댁 마당엔 색색의 차일이 하늘을 가리고 상다리가 휘도록 음식이 올랐지요. 혼례가 무르익어 사위될 신랑이 장인들 홍대감께 감사의 술을 올리려던 바로 그때 8살 먹은 아이 하나가 하객들 다리 사이를 헤치고 튀어나왔습니다. 새벽별처럼 맑은 눈을 가진, 그러나 지금은 새파랗게 질린 아이였지요. 안 됩니다. 그 술 절대 첫 잔을 올리지 마십시오. 아이는 그 귀한 혼례술상을 제 두 손으로 힘껏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젠수성찬이 흙바닥에 나뒹굴고 술병이 깨져 사방으로 튀었지요. 그것도 저를 걷어먹여준 은인의 하나뿐인 딸 혼산날의 말입니다. 저런 배은망덕한 미친 개로구나. 거지를 거둬줬더니 은혜를 저리 갚아. 당장 저 녀석을 끌어내야. 사람들은 저마다 손가락질하며 혀를 찼습니다. 은혜도 모르는 못된 것, 경사에 죄를 뿌린 미치광이. 그 마당에 있던 누구도 그 아이를 편들어주지 않았지요. 하나 여러분, 잔치가 다 파하고 손님이 모두 흩어진 그 밤, 홍대감은 텅 빈 마당 한가운데 8살 그 어린 것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새별아, 네가 이 집을 살렸구나. 이 어리석은 늙은이를 용서해다오. 배은망덕한 미치광이라 손가락질 받던 아이가 어떻게 온 집안을 구한 은인이 되었을까요? 어질기로 소문난 대감이 어쩌다 8살 아이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되었을까요? 자,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옛 이야기 들려드리는 제너미가 말입니다. 이야기는 그보다 2해 전 눈이 유난히 매섭던 어느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홍대감이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이었지요. 저작거리 한 귀퉁이 다 헐어빠진 멍석 위에 아이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성도 없이 떠도는 거지아이. 입술이 새파랗게 얼어 덜덜 떨면서도 그 두 눈만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얘야, 이 추운 날 여기서 무얼 하고 있느냐? 어미 아비는 어디 있고? 모릅니다, 나리. 그런데 저 함지박의 곶감 32개입니다. 아주머니가 40개라며 값을 부르셨는데 8개가 모자랍니다. 홍대감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굶주려 다 죽어가는 아이가 겼는지를 한 번으로 남의 곶감수를 세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틀림없이 32개를요. 요 녀석 봐라. 뱃속은 비었어도 머릿속은 꽉 찼구나. 따라오너라. 뜨끈한 값부터 한술 뜨자. 그렇게 아이는 홍대감 댁에 거두어졌습니다. 홍대감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고을에서 인심 좋기로 소문이 자자한 어른이었지요. 흉년이면 곳간을 열어 이웃을 먹이고 빚에 쫓기는 일을 그냥 돌려보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늦도록 자식이 없다가 어렵게 얻은 외동딸 하나를 금이야 오기야 키우는 정많은 분이기도 했고요. 그 딸 홍소전은 아버지를 닮아 마음이 고왔습니다. 아버님도 참, 이 아이 눈 좀 보세요. 어쩜 이리 맑을까. 얘야, 무섭지 않아. 이제 여기가 네 집이란다. 대감댁 늙은 찬모, 분이 할멈이 아이를 씻기고 따뜻한 옷을 입혔습니다. 그러고는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지요. 새벽에 가장 먼저 뜨는 별이 샛별이란다. 온 세상이 아직 캄캄할 때 저 홀로 먼저 빛나는 별. 네 눈이 꼭 그 별 같구나. 오늘부터 네 이름은 샛별이다. 샛별. 할멈, 이 은혜 안 잊을게요. 대감님 은혜도 할멈 은혜도 죽어도 안 잊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해 두십시오. 은혜를 안 잊겠다는 이 한마디. 훗날 샛별이가 그 요란한 상을 업던 순간 그 작은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던 것이 바로 이 마음이었으니까요. 샛별이는 말수가 적은 아이였습니다.
종일 대감댁 마당을 조용히 오가며 남들이 무심히 흘려보내는 것들을 가만히 눈에 담았지요. 저 집 탐이 어제보다 한 뼘 기울었다든가 어느 하인의 걸음걸이가 평소와 다르다든가 하는 것들을요. 그리고 그 조용한 아이에게는 남다른 낙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옛 이야기였지요. 할멈, 오늘은 그 이야기 해주세요. 청화공 어른 배나무 이야기요. 또 그 이야기냐? 하도 들어서 이제 네가 할미보다 더 잘 알겠다. 옛날 옛적 청화 윤씨 집안의 시조 되시는 청화공께서 젊고 몹시 가난하던 시절이었단다. 사흘을 내리 굶었는데 어느덧 담 너머로 배나무 한 그루가 보이더래. 배가 하도 탐스럽게 열려서 그만. 담을 넘었죠. 배 하나만 따먹으려고. 그런데 주인 영감이 딱 봤어요. 옳지. 헌데 그 주인 노인이 도둑이야 소리를 치기는커녕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잘 익은 대를 한 광줄이나 따주더란다. 그러면서 그랬대. 배가 고픈 게 죄냐. 그 나이에 남의 담을 넘게 만든 세상이 죄지. 그래, 청화공이 그 인정에 눈물을 뚝뚝 흘렸단다. 그러고는 마음에 새겼지. 훗날 크게 되어 정승 자리에 올라서도 그 배나무 영감의 자손을 평생 거두어 먹였단다. 은혜를 안 잊은 게야. 그래서 사람들이 청화공을 뭐라 부르느냐 하면 배나무 정승. 그차 할마. 그래, 배나무 정승. 그 배나무가 지금도 청화공 사당 앞에 크게 서 있다지.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부디 잘 기억해 두십시오. 배고픈 청화공, 담 너머 배나무, 배를 한 광줄이 따준 인정 많은 영감, 그리고 배가 고픈 게 죄냐던 그 한마디. 지금은 그저 아이가 좋아하는 옛말로만 들리겠지요. 하나 이 이야기 한 자락이 머지않아 온 집안의 운명을 가르는 칼이 될 테니까요. 그렇게 색별이는 대감댁 식구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곱지 않게 보던 하인들도 이내 그 조용한 아이를 아꼈지요. 색별이는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그 밝은 눈으로 집안의 크고 작은 어긋남을 조용히 바로잡았으니까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감댁 논을 관리하던 마름이 소출을 슬쩍슬쩍 빼돌리고 있었지요. 여러 해 아무도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한데 색별이가 곳간에 쌓인 벼섬과 장부에 적힌 수를 눈으로 맞춰보고는 고개를 갸웃한 겁니다. 대감님, 지난가을 들인 벼섬이 장부엔 100섬인데 곳간엔 87섬이에요. 13섬이 어디로 갔을까요? 쥐가 먹었다기엔 너무 많은데요. 대감이 알아보니 과연 마름이 해마다 벼섬을 빼돌리고 있었지요. 그날 이후로 대감은 이 아이를 예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하하, 우리 샛별이가 이 집 곡간지기로구나. 네 눈이 열 어른보다 밝다. 홍소전은 그런 샛별이를 친동생처럼 여겼습니다. 밤이면 곁에 앉혀 글을 가르쳤지요. 천자문을 짚어주고 붙잡는 법을 일러주고 샛별이는 배우는 족족 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거지로 떠돌던 아이에게 대감댁은 처음으로 얻은 집이자 가족이었지요. 대감의 껄껄 웃는 소리, 소저의 다정한 목소리, 분이할멈의 구수한 옛 이야기. 샛별이는 그 모든 것을 마음 깊이 아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훗날 그 아이가 온 고을의 손가락질을 무릅쓰고 상을 엎을 때 그것이 결코 가벼운 각오가 아니었음을 부디 헤아려 주십시오. 아이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제 손으로 지키려 했던 것이니까요. 그렇게 2해가 흘렀습니다. 샛별이 8살이 되던 어느 봄날 홍대감댁에 큰 경사가 났죠. 금지오겹 외동딸 홍소저의 혼처가 정해진 겁니다. 그것도 딸을 시집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위를 집으로 들이는 대릴사위 혼사였습니다. 아들이 없는 대감이 장차 이 집과 재산을 물려줄 사람을 들이는 것이었으니 온 집안의 앞날이 걸린 큰 일이었지요. 얘야, 이 아비가 오늘 얼마나 기쁜지 아느냐?
사돈들 집안이 글쎄 이웃고을 청화윤씨란다. 그 명문의 자제가 우리 집 대릴사위로 들어온다는구나. 이런 경사가 또 어디 있겠느냐. 청화윤씨라면 아이고 그 배나무 정승 청화공 어른의 후손 말입니까? 그렇지. 바로 그 청화공의 피를 이은 가문이야. 우리 소저가 그런 빤듯한 댁과 연을 맺다니 조상님이 도우신 게지. 청화공. 청화공이라는 말에 마당을 쓸던 샛별이가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좋아하던 배나무 정승, 그 어른의 후손이라니. 아이의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이야기 속에서만 듣던 그 훌륭한 집안 사람들을 직접 볼 수 있다니 말입니다. 청화공 어른의 후손. 얼마나 인정 많고 반듯한 분들일까? 은혜를 안 잊는 그 집안이라면. 며칠 뒤 신랑 될 윤도령과 그 아버지 윤대감이 예를 갖추러 대감댁을 찾았습니다. 번쩍이는 비단 옷에 위풍당당한 행차였지요. 홍대감은 버선발로 뛰어나가 맞았고 온 집안 하인들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샛별이도 설레는 마음으로 마당 한 구석에서 그들을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그 설렘 위로 문득 서늘한 것이 스쳤습니다. 어라? 저 하인 아저씨. 윤대감을 따라온 하인들 중 하나, 왼쪽 눈썹에 흉터 가진 그 얼굴이 샛별이는 어쩐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본 얼굴인데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그게 어디였는지는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지요. 아이는 고개를 몇 번 갸웃하다가 이내 다시 설렘 쪽으로 마음을 돌렸습니다. 존경하던 청화공의 후손을 코앞에서 본다는 기쁨이 더 컸으니까요. 그때는 미처 몰랐던 겁니다. 그 사소한 갸웃함이 훗날 온 집안을 구할 실마리가 될 줄은요. 혼산날이 다가오자 대감댁은 온통 잔치 준비로 들썩였습니다. 신랑 측에서 보내온 예물함이 줄줄이 마당으로 들어왔지요. 홍대감은 그 후한 예물에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보아라, 이 함이 무려 12짝이라는구나. 과연 명문가답게 예를 아는 집안이야. 우리 소저가 사위를 이런 집에서 얻다니 이런 경사가 또 없구나. 다들 그 화려한 함짝에 감탄하며 흥청거렸습니다. 오직 한 아이만 빼고요. 샛별이는 하인들이 함을 나르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함이 하나씩 마당에 놓일 때마다 아이의 입술이 소리 없이 달싹였지요. 하나, 둘, 셋. 세고 있었던 겁니다. 분이 할멈, 예물함이 12짝이라 했지요? 그런데 마당에 들어온 건 10짝이에요. 제가 3번을 세었어요. 그리고 저 문서에 적힌 값은 12짝 값으로 적혀 있고요. 아이고 이 녀석아, 2짝은 나중에 따로 오겠지. 넌 경사스러운 날에 별걸 다 세는구나. 어서 가서 놀기나 해라. 값은 12, 물건은 10. 그런데 왜 값만 12로 적었을까? 2짝이 나중에 온다면 값도 나중에 치르면 되는데. 어른들에게는 그저 경사의 흥청거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샛별이의 눈에는 아기가 딱 안 맞는 것 하나가 걸렸지요. 값과 물건의 셈이 어긋난다는 것. 명문가라면서 어째서 없는 물건 값을 미리 문서에 적어두었을까? 아이는 그것을 마음 한구석 서랍에 조용히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 꺼내볼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듯이요. 그날 저녁 아이는 다시 청화공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곧 그 후손을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부풀었지요. 배나무 정승의 자손이라면 그 배나무 이야기를 제 이름처럼 훤히 알고 있을 터. 어쩌면 이야기 속에 없던 새로운 이야기까지 들려줄지도 모릅니다. 샛별이는 그 만남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 기다림이 모든 거짓을 무너뜨릴 첫 번째 열쇠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로요. 혼례를 며칠 앞두고 홍대감은 사돈될 윤대감을 사랑방에 모셔 술상을 차렸습니다. 두 집안 어른이 처음으로 마주 앉아 정을 트는 자리였죠.
샛별이는 술상심부름으로 그 방을 드나들었습니다. 윤대감은 거나하게 취해 제 가문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지요. 우리 청화윤 씨로 말씀할 것 같으면 말이오, 홍대감. 시조 되시는 청화공 어른께서 젊어 큰 뜻을 품으시고 남의 솔밭에서 그 고든 소나무 한 그루를 손수 베어다 임금께 바치니 임금이 그 기계를 어여삐 여겨 벼슬을 내리셨소이다. 그 기상이 남다른 가문이지요. 대대로 벼슬이 끊이지 않았소. 과연 영문이십니다. 그 고든 기상이 자제분께도 그대로 흐르겠지요? 여부가 있겠어. 하여 우리 집안은 예부터 소나무를 귀히 여겨 사당 앞에도 낙낙장송을 심어두었지요. 청화공의 그 소나무 기계를 기리는 뜻이 왜다. 그 순간 술을 따르려던 샛별이의 손이 우뚝 멈췄습니다. 아이의 눈이 커다래졌지요. 소나무? 임금께 바쳐? 벼슬? 아니야. 청화공 어른은 배나무야. 담 너머 배나무에서 배를 서리하려다 주인 영감의 인정에 눈물을 흘리신 분이야. 벼슬을 자랑한 게 아니라 은혜를 평생 갚으신 분인데 저 어른은 지금 청화공 이야기를 통째로 틀리게 말하고 있어. 게다가 사당 앞에 소나무를 심었다고? 할멈은 분명 배나무가 사당 앞에 서 있다고 했는데 배나무 정승 사당에 왜 소나무를 심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야기 맨 앞에서 분이할멈이 들려준 진짜 이야기를요. 배고픈 청화공이 담 너머 배나무 가지에서 배를 서리하려다 주인의 인정에 감복해 평생 그 은혜를 갚았다는 그 이야기. 헌데 지금 저 윤대감은 배나무를 소나무로, 배를 서리한 일을 나무를 바친 일로, 은혜 갚음을 벼슬 자랑으로 그 알맹이를 죄다 뒤바꿔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급히 주워 듣고 어설프게 흉내내는 사람처럼요. 제 시조 이야기를 제 집안 이름의 뿌리를 모른다. 배나무 정승의 후손이라면 이 이야기를 틀릴 리가 없어. 세상에 제 조상 이야기를 모르는 후손이 어디 있어? 저 사람 정말 청화윤 씨가 맞을까? 8살 아이의 가슴이 방망이질을 쳤습니다. 어쩌면 저들은 청화윤 씨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생각. 그러나 그것을 대체 누구에게 말한단 말입니까? 온 집안이, 아니 온 고을이 이 경사에 취해 있는데 말이지요. 샛별이는 떨리는 손으로 마저 술을 따르고 조용히 방을 물러났습니다. 마음 한구석 서랍에 2번째 어긋남을 넣으면서요. 소나무로 바뀐 조상 이야기. 이것이 12이라던 10개의 함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임을 아이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샛별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분이할멈을 찾아갔습니다. 이 집에서 아이가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었지요. 할멈, 오늘 윤대감이 청화공 이야기를 틀리게 했어요. 배나무를 소나무라고, 배를 서리한 걸 나무를 바쳤다고, 은혜 갚은 걸 벼슬 자랑이라고요. 배나무 정승의 후손이 그 이야기를 틀릴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예물함도 값은 12인데 물건은 10이에요. 아니, 그게 정말이냐? 내 눈으로 똑똑히 세고 내 귀로 똑똑히 들었어? 3번 세고 2번 들었어요, 할멈. 그리고 그 하인 아저씨. 왼쪽 눈썹에 흉터 있는 그 사람도 어디서 봤는지 자꾸만 걸려요. 분이할멈은 반신반의했습니다. 허나 이 아이가 셈을 틀리는 것을, 헛것을 보는 것을 여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요. 할멈은 밤새 뒤척이다 이튿날 조용히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대감댁에서 오래도록 문서를 만져온 늙은 서생 어른이었지요. 샛별이가 짚은 것들을 글 아는 어른의 눈으로 다시 살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상하구나. 이 혼서를 좀 보아라. 명문가라면 마땅히 조상 어른의 함자에 든 글자를 피해 쓰는 법이다. 그것을 피휘라 하지. 조상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도 붓긋해 담지도 않는 뿌리 깊은 예법이야.
명문가에서 나고 자란 사람은 붓을 잡는 순간 몸이 먼저 그 획을 피하는 법이다. 헌데 이 혼서엔 그 격식이 아예 없어. 조상 함자를 버젓이 함부로 썼구나. 진짜 양반 명문이라면 죽어도 이리 안 쓴다. 게다가 이 인장을 보아라. 대대로 손때 묻은 가문 인장이라면 모서리가 닳고 빛깔이 깊어야 하거늘 이건 눌린 자리가 어설프고 아직 인주 냄새가 채 가시지도 않았다. 갓 새겨 급히 찍은 것이야. 그럼 저 혼서가 가짜라는 뜻이에요? 그래. 격식도 가짜, 인장도 가짜. 이 혼서를 쓴 자들은 명문가 근처에도 못 가본 자들이다. 얘야, 이건 예사실이 아니다. 네 말이 옳았어. 저들은 청화윤 씨가 아니야. 아이가 물어온 실마리를 어른이 문서로 확인한 것입니다. 샛별이는 조상 이야기의 모순과 샘의 오차와 낯익은 얼굴을 짚었고 늙은 서생은 위조 혼서를 읽어냈지요.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둘 아귀를 맞춰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혼사는 경사가 아니라 어쩌면 온 집안을 통째로 삼키려는 흉계일지도 모른다고. 세 사람은 등잔불 앞에서 서로의 얼굴을 무겁게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뒤 샛별이는 심부름을 가다 뒷마당에서 그 하인을 다시 보았습니다. 왼쪽 눈썹에 흉터가 진 낯익은 그 얼굴. 그런데 이번엔 그 하인이 무언가를 하고 있었지요. 품에서 접힌 종이 뭉치를 꺼내 손끝에 침을 발라가며 한 장 한 장 헤아리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손놀림. 혀로 손끝을 축여 종이를 넘기는 그 독특한 버릇을 보는 순간 저 버릇, 저 손놀림. 맞다. 이태전 겨울 엽고울 장터야. 거지로 떠돌 때 나 저 사람 봤어. 그때도 딱 저렇게 손끝에 침을 발라가며 남의 문서를 세고 있었어. 박물장수라고 했는데 어떤 노인을 꿰어서 논문서를 슬쩍 가로챘다가 사람들한테 사기꾼이라고 쫓겨났던 바로 그 사람이야. 한 번 본 것을 잊지 않는 눈. 거지로 떠돌던 시절 장터는 샛별이의 세상이었고 그런 잡배들의 얼굴과 버릇은 아이의 눈에 깊이 새겨져 있었지요. 얼굴은 흐릿했어도 그 침 바르는 손버릇 하나가 잠긴 기억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겁니다. 이태전 엽고을에서 남의 문서를 가로채고 도망친 사기꾼. 그자가 지금 이름도 행색도 바꾸고 청화윤 씨 명문가의 하인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제 알겠어. 저들이 노리는 건 소전님이 아니야. 우리 대감님의 재산이야. 대릴 사위로 이 집에 들어와서 논반 문서고 집문서고 통째로 삼키려는 거야. 가짜 명문, 가짜 혼서, 어긋난 셈, 문서 훔치던 사기꾼. 전부 재산 문서 하나로 이어져. 8살 아이가 어른들이 흥청거리는 그 소란 한복판에서 홀로 흉계의 윤곽을 또렷이 그려냈습니다. 허나 아이에게는 아직 결정적인 물증이 없었지요. 위조 혼서 한 장, 셈이 안 맞는 한 몇 짝, 그리고 낯익은 얼굴 하나. 그것만으로 명문가를 사기꾼이라 뒤집기엔 세상은 너무나 그 화려한 이름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무서운 이야기를 대감이 믿어줄 리가 없었지요. 그래도 아이는 용기를 냈습니다. 은인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홍대감 앞에 나아가 그동안 본 것을 낱낱이 아뢰었지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만은 또렷했습니다. 대감님,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저 윤대감은 청화공 이야기를 틀리게 알고 있습니다. 배나무를 소나무라 하고 은혜 갚은 일을 벼슬자랑이라 합니다. 예물셈도 맞지 않고 혼서도 서생어른이 위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인은 이태전 엽고을에서 남의 문서를 가로챈 사기꾼입니다. 저들은 대감님의 재산을 노리는 자들입니다. 부디 이 혼사를 다시 살펴주십시오.
내 이놈 샛별아, 내가 너를 걷어먹이고 입혔거늘 은내도 모르고 감히 사돈될 어른을 청화윤씨 명문을 사기꾼으로 몰아. 어린 것이 대체 무얼 안다고? 조상 이야기가 틀렸다? 옛 이야기 하나 주워 듣고는 대가의 내력을 안다고 나서는 게냐? 흉터, 세상에 눈썹에 흉터 있는 사람이 그 하나뿐이더냐? 대감님, 그것이 아니오라. 서생 어른께서도 혼서가 닥치거라! 다시 한번 그런 말로 이 경사스러운 혼사를 어지럽히면 그때는 정말 너를 이 집에서 내쫓을 것이다. 알겠느냐? 썩 물러가라! 아이의 참말은 대감의 귀에 끝내 가닿지 못했습니다. 어린 것의 말이라, 근본도 모르는 걷어온 아이의 말이라, 그리고 손에 쥔 확실한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말이지요. 무엇보다 홍대감은 하나뿐인 딸의 반듯한 앞날을 그리는 그 기쁨에 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명문의 이름 앞에서 아이의 말은 그저 철없는 시샘으로만 들렸던 겁니다. 샛별이는 입술을 깨물며 사랑방을 물러나왔습니다. 그날 밤 샛별이와 분이할멈 그리고 늙은 서생이 부엌 한켠에 모여 앉았습니다. 대감이 안 믿는다면 남은 길은 하나뿐인 듯 했지요. 관아에 알리는 것. 서생어른, 그럼 관아에 알리면 안 될까요? 위조 혼서도 있고 그 사기꾼 얼굴도 있잖아요. 그게 그리 간단치가 않다 샛별아. 생각해보아라. 청화윤 씨는 온 나라가 아는 명문이다. 그런 집안을 사기꾼이가 관아에 고했다가 만에 하나 우리가 틀렸다면 되레 명문을 모함한 죄로 홍대감이 온 집안을 걸고 벌을 받게 된다. 무고죄는 가볍지 않아. 게다가 이 혼서 한 장으로는 어림도 없지요. 저들이 격식을 몰라 실수했다 발뺌하면 그만이니 관아사또인들 확실한 증좌도 없이 명문가를 잡아들이겠습니까? 그렇지. 저들이 진짜 속셈을 드러내는 그 현장을 모두의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지 못하는 한 관아도 우릴 돕지 못한다. 헌데 저들이 대체 무슨 수로 언제 일을 벌이려는 건지 그 속까진 우리도 아직 몰라. 게다가 혼례가 코앞이야. 시간이 없어. 관아의 문마저 그렇게 닫혀 있었습니다. 명문이라는 이름은 위조 혼서 한 장보다 무거웠고 확실한 현장을 잡지 못하는 한 세상 어떤 관아도 움직여주지 않을 것이었지요. 게다가 그 사이 집안 사람들은 샛별이를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둬준 은혜도 모르고 경사에 재를 뿌리는 못된 것이라고요. 곱던 문길들이 하나둘 싸늘하게 돌아섰습니다. 오직 홍소저만이 조용히 아이에게 다가왔지요. 샛별아, 너 정말로 그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나는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구나. 소전님, 저는 소전님이 다치실까봐 그래요. 저 사람들은 소전님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대감님 재산을 위하는 거예요. 아버님은 저리 기뻐하시는데 딸인 내가 무슨 수로 이 혼사를 업겠니? 그저 네 말이 틀리기를 바랄 수밖에. 그날 밤 샛별이는 부엌 뒤 장작더미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낮에 집안 사람들이 던진 말들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지요. 걷어준 은혜도 모르는 것. 근본 없는 거지가 결국 본색을 드러냈다는 것. 며칠 전까지 샛별아 샛별아 하며 곶감을 쥐어주던 그 손길들이 이제는 싸늘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차라리 내가 틀린 거라면 좋겠다. 내 눈이 잘못 본 거라면, 내 셈이 틀린 거라면, 그럼 나는 그냥 못된 아이로 혼나고 말면 되잖아. 그런데 내 눈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저 함도, 저 혼서도, 저 얼굴도. 그래서 더 무서워. 내가 맞으면 대감님이 다치는 거잖아. 소자님이 다치는 거잖아. 아이는 제 밝은 눈이 처음으로 원망스러웠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면 이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아도 되었을 테니까요. 허나 본 것을 못 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집은 아이가 처음으로 가진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때 분이할멈이 조용히 다가와 아이 곁에 앉았습니다. 늙은 서생도 함께였지요. 샛별아,
내 말을 이 할미는 믿는다. 서생 어른도 믿으신다. 너 혼자가 아니야. 허나 물증이 없으면 대감을 돌려 세울 수가 없구나. 어쩌면 좋으냐 이 일을. 할멈, 나 혼자가 아니라는 그 말, 그거면 됐어요. 나 이제 안 울래요.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믿어주는 이는 있으되 막을 힘이 있는 이는 없었습니다. 8살 아이의 좁은 어깨에 온 집안의 운명이 통째로 얹혔지요. 허나 그 밤 아이의 젖은 눈 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잠든 것처럼 캄캄한 밤. 바로 그 어둠 속에서 샛별 하나가 다시 빛나기 시작한 겁니다. 허나 샛별이는 이내 눈물을 거두었습니다.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아이는 제 눈과 머리를 믿기로 했습니다. 어른들이 화려함에 눈멀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그 밝은 눈으로 흉계의 꼬리를 제 손으로 잡기로 한 겁니다. 저들이 노리는 게 재산문서라면 반드시 그걸 훔칠 방법과 때를 미리 짜뒀을 거야. 혼산날 그 정신없는 틈을 노리겠지. 그 방법과 그 때를 알아내면 돼. 어른들이 안 믿으면 눈앞에서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 그날부터 샛별이는 낮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조용히 지내는 척했습니다. 그러고는 밤마다 신랑책 사람들이 묵는 별채 근처를 살폈지요. 거지로 떠돌적 몸에 밴 소리 없이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재주가 이럴 때 쓰였습니다. 첫째 밤, 아이는 별채 뒤 장독대 그늘에 몸을 숨겼습니다.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말은 토막토막 끊겨 도무지 앞뒤를 잇기 어려웠지요. 그러니 합글레 때가 온 마당이 제일 소란하니 그때가 아니면. 합글레 때 아이는 그 한마디를 마음속 서랍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아직 몰랐지요. 다만 저들이 그때를 노린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둘째 밤, 별채 창에 등불 하나가 켜졌습니다. 아이는 창 아래로 살금살금 다가갔지요. 창호지에 비친 그림자 하나가 무언가 작은 것을 등불에 비춰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만한 갸름한 병 하나를요. 약병. 저건 분명 약병이야. 저렇게 조심스럽게 다루는 걸 보면 예사약이 아니야. 아이는 숨을 죽였습니다. 하마터면 소리를 낼 뻔했지요.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샛별이는 그대로 장독 뒤로 납작 엎드렸지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튀어올랐습니다. 하수인이 어둠 속을 두리번거리며 마당으로 몇 발짝 나왔습니다. 아이는 숨조차 쉬지 못하고 제 그림자마저 지우려는 듯 몸을 웅크렸지요. 하나, 둘, 셋. 영원 같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하수인은 쥐새끼로구만 중얼거리며 문을 닫았습니다. 하마터면 하지만 물러설 수 없어. 아직 그때가 무엇을 하는 때인지 저 약병을 어디다 쓰는지를 몰라. 그리고 셋째 밤, 아이는 마침내 흩어진 조각을 하나로 잇는 결정적인 도막을 주었습니다. 하수인이 품에서 접힌 문서 뭉치를 꺼내 등불 아래 소중히 펼쳐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종이의 글자가 창호지 너머로 어렴풋이 비쳤지요. 저 문서, 글자 모양이 저건 우리 대감님 논반문서랑 똑같이 생겼어. 소전님이 글 가르쳐 주실 때 문가대서 본 그 문서. 그런데 왜 저 문서가 저 사람 품에 있어? 아니야, 똑같이 생긴 게 아니라 똑같이 베낀 거야. 위조한 거야. 그 순간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아이의 머릿속에서 한꺼번에 맞물렸습니다. 합글레라는 그때, 조심스레 감춘 약병, 그리고 대감댁 재산문서를 베낀 위조문서. 셋을 하나로 꿰자 흉계의 온전한 그림이 비로소 아이 앞에 또렷이 드러났지요. 이제 알겠어. 합걸레로 온 마당이 소란한 그 틈에 대감님을 약으로 재우고
그 사이 안방 문갑에 진짜 문서를 저 위조 문서로 바꿔치기 하려는 거야. 그럼 날이 밝으면 이 집 재산은 전부 대릴사위 것이 되겠지. 감쪽같이. 8살 아이는 누가 큰 소리로 계획을 읊어주어서가 아니라 새밤에 걸쳐 주운 말 한 도막, 등불에 비친 약병 하나, 창호지에 비친 문서 한 장을 제 밝은 눈과 밝은 머리로 이어붙였습니다. 화려함에 취한 어른들은 끝내 보지 못한 그림을 아이 홀로 완성한 것이지요. 그리고 혼례를 하루 앞둔 그 마지막 밤, 샛별이는 별채 뒤 담벼락에 딱 붙어 제가 꿰어 맞춘 그림이 맞는지를 마침내 제 귀로 확인했습니다. 가짜 윤대감과 가짜 신랑 윤도령, 그리고 그 하수인이 머리를 맞대고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지요. 순서를 다시 새겨라. 합끝내가 끝나면 사위된 도령이 장인 되실 홍대감께 감사의 헌주를 올리는 예가 있다. 온 마당이 그 덕담으로 소란할 그때 도령, 내가 그 헌주잔에 이 약을 떨군다. 대감이 그 잔을 비우면 반각도 못 되어 정신을 놓을 게야. 예, 아버지. 잔을 올리며 소매자락으로 가리면 아무도 못 봅니다. 대감이 쓰러지면 그 소란한 틈에 소인이 안방으로 듭니다. 문감 열쇠 둔 자리는 벌써 봐도 습지요. 품에 지닌 이 위조 문서로 진짜 문서를 바꿔치기만 하면 날이 밝는 대로 이 집 재산은 죄다 대릴사위 것입니다. 대릴사위. 개집 하나 데리고 사는 값치고는 남는 장사 아닙니까? 담벼락 뒤 샛별이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합글레 뒤 대감께 올리는 그 헌주잔의 약, 하수인 품속의 위조 문서, 대감이 훈미해진 틈에 안방 문갑을 바꿔치기. 아이가 밤마다 조각조각 꿰어 그려낸 그 그림이 한치도 틀리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아이가 미처 몰랐던 마지막 한 조각, 약이 대감 헌주잔에 든다는 것까지 이제 또렷해졌지요. 헌주잔, 신랑이 대감님께 올리는 그 술잔, 그 잔이 대감님 입에 닿기 전에 엎어야 해. 그 잔 하나만 쏟아버리면 저들의 계획은 통째로 무너져. 그리고 위조 문서는 저 하수인 품속에 있어. 상을 엎어 판이 뒤집히면 저자는 달아나려 할 거야. 그때 저 품속 문서까지 사람들 눈앞에 드러내야 해. 이제 아이는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남은 것은 언제 어떻게 막느냐 하는 것뿐이었지요. 혼례의 순서는 예로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신랑이 기러기를 바치는 전안내, 신랑과 신부가 맞절하는 교배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주박잔에 술을 나누는 합끝내. 바로 그 합끝내 술잔이 흉계 방아쇠였습니다. 샛별이는 서생 할멈과 마지막으로 머리를 맞댔지요. 샛별아, 아무리 우리가 안다 한들 위조 혼서 한 장으로는 대감을 못 돌려 세운다. 저들은 끝까지 격식을 몰라 그랬다 발뺌 말게야. 결국 저들이 약을 타고 그 위조 문서를 꺼내는 그 순간을 온 하객의 눈앞에 드러내는 수밖에 없다. 알아요, 어른. 그래서 저는 그 술잔이 신랑 신부 입에 닿기 직전에 그 상을 엎어버릴 거예요. 그럼 약탄 술도 쏟아지고 소란한 틈에 저 하수인도 제 발로 움직일 테니까요. 상을 엎다니. 샛별아, 그럼 넌 정말로 온 고을 앞에서 배은망덕한 미치광이가 되고 만다. 대감님이 널 영영 안 보실지도 몰라. 괜찮아요, 할멈. 제 이름이 더러워지는 것보다 대감님 집안이 하루아침에 거덜나는 게 훨씬 더 무서워요. 대감님은 저를 거둬주셨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저를요. 그 은혜에 비하면 손가락질 좀 받는 게 뭐가 대수예요. 어차피 말로는 아무도 안 믿으니까 눈앞에서 똑똑히 보여주는 수밖에요. 8살 아이는 제 한 몸이 온 고을의 손가락질을 각오했습니다. 은인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미치광이가 되기로 한 것이지요. 그것이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아이가 택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길이었습니다.
늙은 서생과 분이할멈은 그 작은 아이의 가구 앞에서 그만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 몫을 하기로 마음먹었지요. 서생은 위조 혼사를 품에 간직하고 할멈은 하객 틈에서 아이를 도울 채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혼산날이 밝았습니다. 온 고을 사람들이 홍대감 댁으로 꾸역꾸역 몰려들었지요. 마당엔 큰 차일이 서고 상마다 진수성찬이 그득했습니다. 사람들은 명문 청화 윤 씨의 사위를 보러 왔다며 저마다 들떠 있었지요. 그 흥청거리는 하객들 틈에서 샛별이는 오직 두 가지만을 눈으로 좇았습니다. 하나, 약을 떨굴 자는 신랑 도령. 합끝내가 끝나고 대감님께 헌주잔을 올릴 그때야. 소매자락 안에 약병을 숨겼어. 손이 소매로 갈 때를 놓치면 안 돼. 둘, 위조 재산 문서는 저 하수인 품속에. 아까부터 자꾸 웬 가슴께를 매만지고 있어. 저기 있는 거야. 상을 엎어 판이 뒤집히면 저자는 들킬까봐 그 위조 문서를 챙겨 달아나려 할 거야. 그때 저 품속 문서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야 해. 샛별아, 나는 대감마님과 사또어른 가까이에 붙어 있으마. 네가 상을 엎거든 내가 곧장 저 하수인을 붙들어 품을 뒤지겠다. 위조 혼서는 내가 지녔으니 때가 되면 함께 내놓으마. 네 눈만 믿는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때를 기다리는 일뿐이었지요. 샛별이는 하객들 맨 앞줄, 초래상이 훤히 보이는 자리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심장이 북소리보다 크게 뛰었지만 눈만은 매처럼 날카로웠지요. 침착하자. 너무 일러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돼. 잔에 약을 떨구는 걸 확인하고 그 잔이 입에 닿기 직전에 딱 그 순간에 뛰어들어야 해. 한 번뿐이야. 이 한 번을 놓치면 대감님도 소전님도 이 집도 다 끝이야. 전할례가 지나가고 교배례가 지나갔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맞절을 올릴 때 홍대감의 얼굴엔 흐뭇한 웃음이 가득했지요. 그 웃음을 보는 샛별이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 웃음이 잠시 뒤면 무너질 것을 아이만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윽고 합글레가 이르러 신랑과 신부가 표주박잔을 나누었습니다. 샛별이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지요. 아이가 기다리는 것은 그 다음이었으니까요. 풍악이 한결 크게 울리고 집 내의 낭낭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내 그 순서였습니다. 사위된 도령이 장인될 홍대감께 감사의 술을 올리는 헌주. 온 마당이 덕담과 웃음으로 소란해졌지요. 시종이 새 술잔을 받쳐들고 신랑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신랑 도령의 손이 슬그머니 제 소매자락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지요. 작은 약병을 쥔 그 손이 잔 위로 향하는 그 찰나. 샛별이의 두 다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신랑 도령이 헌주잔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장인될 홍대감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잔에는 이미 신랑의 손의 자락을 거쳐 약이 떨어져 있었지요. 홍대감이 흐뭇한 얼굴로 그 잔을 받으려 두 손을 내미는 바로 그 순간 안 됩니다. 그 술 절대 첫 잔을 올리... 아이가 온몸을 던져 신랑이 대감께 올리려던 그 헌주잔을 손으로 쳐내고 이어 그 앞에 술상까지 신랑 자리 쪽으로 뒤집어 엎었습니다. 약든 헌주술이 흙바닥에 쏟아지고 잔치상 술과 뒤섞여 사방으로 튀었지요. 진수성찬이 나뒹굴고 하객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런 배은망덕한 미친 개로구나. 저 거지 녀석이 기어이 끌어내라 끌어내. 샛별이, 네 이놈! 내 기어이 늘! 허나 바로 그때 두 가지 일이 한꺼번에 벌어졌습니다. 첫째, 마당에 어슬렁거리던 누렁이가 흙바닥에 흥건한 그 술을 냉큼 핥아먹더니 곧 다리가 풀려 비틀비틀 그 자리에 픽 주저앉아 꾸벅꾸벅 졸기 시작한 겁니다. 멀쩡하던 개가 술 몇 방울에 인사불성이 되어 늘어졌지요. 하객들의 눈이 휘동그레졌습니다. 아니, 저 개가 왜 저래?
술을 했더니 그냥 쓰러졌어. 그냥 술이 아니야. 뭐가 들었어. 저걸 사람이 마셨으면. 그렇습니다. 그저 축하주였다면 개가 저리 늘어질 리가 없지요. 그 술에 무언가 독한 것이 들었다는 것을 이제 온 하객이 제 눈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둘째, 판이 뒤집힌 그 소란을 튼타 하수인이 슬그머니 몸을 빼 달아나려 했습니다. 허나 그 순간 곁에 딱 붙어있던 늙은 서생이 그 자를 와락 붙들었지요. 신랑의 끝에 하수인의 품에서 접힌 문서뭉치가 우수수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서생이 그것을 집어들어 높이 펼쳤지요. 여러분, 이것을 보시오. 이건 홍대감댁 논반문서와 진문서를 그대로 베낀 위조문서요. 아직 혼례도 끝나지 않았거늘 어찌 이 집 재산문서를 베낀 것이 신랑 측 하인품 속에 들어있단 말이요. 게다가 이 혼서를 보시오. 조상 함자 피휘도 없고 인장은 그 피판 위조요. 약이 든 술, 위조된 재산문서, 그리고 가짜 혼서. 아이가 엎은 것은 그저 술상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흉계 그 자체를 온 하객의 눈앞에 통째로 뒤집어 쏟아버린 것이었지요. 허나 그 순간에도 가짜 윤대감은 뻔뻔하게 버텼습니다. 무엄하다. 이 무슨 해괴한 모함이냐. 우리는 청화윤 씨 명문가다. 한낱 종로마이와 늙은 서생 따위가 감히. 사람들이 잠시 술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그 청화윤 씨라는 이름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던 겁니다. 바로 그때 샛별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러고는 여태 마음속 서랍에 넣어두었던 그 첫 번째 열쇠를 꺼냈지요. 청화윤 씨라고요? 그럼 여쭙겠습니다. 윤대감 어른, 어른의 시조 청화공 어른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청화공께서 젊어 무슨 나무 아래서 어떤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그것은 소나무 솔밭에서 소나무를 베어 임금께 바쳐. 아닙니다. 배나무입니다. 청화공께서는 사흘을 굶어 남의 담 넘어 배나무에서 배를 서리하려다 주인 노인이 배가 고픈 게 죄냐 하며 배를 한광줄이 따주신 그 인정에 감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평생 그 은혜를 갚으셨고 그래서 청화공을 배나무 정승이라 부릅니다. 옛 이야기 좋아하는 아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야기입니다. 저 같은 거지도 아는데. 그런데 청화공의 후손이라는 분이 제 시조 이야기를 모릅니다. 배나무를 소나무라 합니다. 세상에 제 조상 이야기를 모르는 후손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한순간을 위해 우리는 이야기의 맨 첫머리부터 그 배나무 이야기를 들어온 것입니다. 배고픈 청화공, 담 넘어 배나무. 배가 고픈 게 죄냐던 그 한마디. 샛별이가 밤마다 분이할멈을 졸라듣던 그 옛 이야기가 이제 온 사기극의 숨통을 끊는 칼이 되었습니다. 약탄 술도, 위조 문서도 저들은 발뺌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허나 제 조상 이야기조차 모른다는 것 앞에서는 그 어떤 화려한 비단도, 점잖은 수염도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가짜 명문의 칼이 8살 아이의 옛 이야기 한 자락에 마침내 벗겨진 겁니다. 그리고 저 아저씨, 왼쪽 눈썹에 흉터 있는 저 사람. 이태 전 옆고을 장터에서 손끝에 침 발라가며 남의 논문서를 세다 노인을 꿰어 가로챈 바로 그 사기꾼입니다. 제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내가 화려한 이름에 눈이 멀어 하나뿐인 딸을, 이 집안을 통째로. 샛별아, 네가. 신부 자리에 서 있던 홍소전은 그제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마터면 저 사기꾼과 백년가약을 맺을 뻔한 것이지요. 소전은 떨리는 걸음으로 다가와 흙바닥에 주저앉은 샛별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샛별아, 미안하다. 내 말이 다 맞았는데 나는 알면서도 아버지 뜻을 거스를 용기가 없어서 너를 혼자 두었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소전님. 소전님은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셨잖아요.
그거면 됐어요. 이제 온 마당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조금 전까지 샛별이를 배은 망덕한 미친광이라 손가락질하던 그 하객들이 이번엔 사기무리를 향해 삿대질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가짜 윤대감의 그 우아하던 수염이 이제는 초라하게 떨렸지요. 가짜 신랑 윤도령은 슬그머니 달아나려 했지만 성난 하객들이 겹겹이 애워싼 뒤였습니다. 저 도둑놈들을 잡아라! 명문가를 사칭해 사람을 속여? 우리 고을 대감댁을 통째로 삼키려 했겠다. 관하로 끌고 가. 한 놈도 놓치지 마. 사기무리는 그날로 관아에 끌려갔습니다. 이미 온 고을 사람이 두 눈으로 흉계를 똑똑히 본 뒤였으니 이번엔 관아도 지체 없이 움직였지요. 조사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청화 윤 씨가 아니었습니다. 몰락한 잣배들이 명문가의 이름을 훔쳐쓰고 위조 혼사로 혼인을 빙자해 남의 집 재산을 통째로 삼켜온 상습 혼인 사기단이었지요. 그간 여러 고을을 옮겨다니며 같은 수법으로 여러 집안을 거덜냈다 했습니다. 네 이놈들, 명문가를 사칭하여 양민을 속이고 혼사를 위조하고 약으로 사람을 해하려 하고 남의 재산을 통째로 탈취하려 한 죄, 그 죄가 첩첩이 무겁다. 우두머리는 멀리 유배 보내고 나머지는 곤장을 쳐 옥에 가두라. 빼돌리려던 재물은 낱낱이 본 주인에게 돌려주고 다른 고을에서 이들에게 당한 집안들도 남김없이 찾아 그 억울함을 풀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칼 한 번 뽑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땅한 법이 마땅한 죄를 물었을 뿐이지요. 8살 아이의 눈썰미와 샘, 그리고 옛 이야기 한 자락이 온 집안을 구하고 여러 고을의 억울함까지 풀어낸 겁니다. 홍대감 댁의 재산은 고스란히 지켜졌고 홍소전은 하마터면 사기꾼에게 시집가 평생을 속아 살 뻔한 화를 면했지요. 참, 그 마당의 누렁이는 어찌 되었냐고요? 한나절 늘어지게 자고 일어나 언제 그랬냐는 듯 마당을 뛰어다녔답니다. 다행히도요. 샛별아,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저 사기꾼의 아내가 되어 평생을 속아 살고 우리 집안은 하루아침에 거덜이 났을 거야. 네가 우리 모두를 구했어.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저는 그냥 옛 이야기를 좋아했을 뿐인걸요, 소전님. 그리고 대감님이 저를 거둬주신 은혜를 조금 갚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밤, 하객이 모두 흩어지고 어질러진 마당만 덩그러니 남은 그 밤, 홍대감이 샛별이 앞에 섰습니다. 그러고는 8살 그 어린 것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질기로 온 고을에 소문난 그 대감이 걷어온 거지아이 앞에 머리를 조아린 것이지요. 대감님, 안 됩니다. 어서 일어나세요. 소인 같은 것 앞에서 어찌 이러세요? 아니다, 샛별아. 이건 이 늙은이가 마땅히 해야 할 절이다. 나는 어른이랍시고 화려한 이름에 눈이 멀어 내 참말을 시샘으로 여기고 내쫓겠다 을러댔지. 너를 거두었다 생색만 냈지. 정작 내 말 한마디를 믿어주질 않았어. 부끄럽구나. 이 늙은이가 8살 너보다 눈이 어두웠다. 네가 이 집을 살렸다. 배은망덕한 미치광이라 손가락질 받던 아이가 온 집안을 구한 은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른들이 화려함에 눈멀었을 때 오직 아이 하나가 악이 안 맞는 것을 보았지요. 그리고 그 아이의 밝은 눈을 키운 것은 다름 아닌 밤마다 조르던 옛 이야기 한 자락이었습니다. 샛별아, 오늘부터 너는 이 집의 종이 아니다. 내 아들이다. 이 홍가의 아들로 떳떳이 글도 배우고 셈도 배우며 살거라. 대감님, 아버지. 그날 색별이는 태어나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말을 입에 올렸습니다. 거지로 떠돌던 아이가 제 밝은 눈 하나로 은혜를 갚고 마침내 돌아갈 집을 얻은 것이지요. 허나 그 밤늦게 샛별이는 홀로 마당에 나와 새벽 하늘의 샛별을 오래도록 올려다보았습니다. 좋은 집을 얻고 아버지를 얻은 그 밤에도 아이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자리가 하나 있었으니까요.
나는 이제 좋은 집을 얻었어요. 그런데 나는 아직도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나를 버린 걸까요? 잃어버린 걸까요? 남의 거짓은 이렇게 훤히 보면서 나는 왜 내 이야기 하나를 모를까? 언젠가는 나도 내 진짜 옛 이야기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때 아이의 등 뒤로 분이 할멈이 다가와 어깨에 무명 저고리 하나를 살며시 걸쳐 주었습니다. 샛별아, 밤바람 차다. 내 뿌리가 어디든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그건 잊지 마라. 네, 할멈. 그런데요, 할멈. 저는 어쩐지 언젠가 저 별을 따라가면 제가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될 것 같아요. 남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들었으니 이제 제 이야기도 찾아야지요. 그래, 그날이 오면 이 할미가 등 떠밀어 주마. 허나 오늘 밤은 푹 자거라. 우리 샛별이가 오늘 큰일을 했으니. 제 근본을 모르는 아이. 남의 거짓은 그리도 밝게 보면서 정작 제 뿌리는 알지 못하는 아이. 어쩌면 샛별이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밝은 눈의 아이가 장차 어떤 사람으로 자라나 또 어떤 이야기를 남기게 되는지는 다음에 다시 들려드리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화려한 것에 눈멀지 않고 악이 안 맞는 것 하나를 놓치지 않는 눈, 그리고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 여러분 곁에도 번지르르한 이름과 고운 비단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거든 잠시 샛별이처럼 살펴보십시오. 그 말과 그 행동이 아기가 맞는지를요. 그리고 어리다고 미천하다고 누군가의 참말을 함부로 흘려듣지는 마시길. 때로는 가장 작은 이의 한마디가 온 집안을 구하기도 하니까요. 오늘 밤도 부디 평안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새벽 샛별 같은 밝은 복이 깃들기를. 옛 이야기 들려드리는 제너미였습니다. 버려진 건지 잃어버린 건지 나는 아직도 알지 못해요. 멍석 한 장 위에 웅크린 아이를 누군가 이름도 없이 두고 갔지요. 새벽에 먼저 뜨는 별이라 할멈이 나를 그리 불러줬어요. 온 세상이 아직 캄캄할 때 저 홀로 먼저 빛나는 별이라고. 아버지 그 한마디 목이 메어 나오질 않아. 평생 남의 이름만 부르다가 오늘 처음 불러봅니다. 남의 거짓은 그리 후리 보면서 내 뿌리 하나를 나는 몰라요. 이 따뜻한 방 안에 누워서도 자꾸만 문 밖 별을 봅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 가슴이 먼저 울어버려. 돌아갈 집이 생긴 이 밤에도 나는 아직 나를 찾고 있어요. 언젠가 저 별을 따라 내 이야기도 찾아겠지요.